네, 여러분, 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뭘 좀 써서 죄송해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자, 22페이지 부정부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부정부패부터. 자, 먼저 부정부패 가설이 있죠. 부정부패가 대체 왜 생기느냐, 부정부패가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전체 사회 가설, 구조 원인 가설, 그다음에 썩은 사화 가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제가 쓰지 않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학자들 좀 숙지를 해주세요. 그 학자들이 전월 구로반입니다. 전월 구로반이 이렇게 숙지를 해주십시오. 원래 전율인데 율순인데 전율이 좀 발음이 안 돼. 그래서 전월 해도 뭐 율순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전월 구로반이 구조원인 가설은 로바니, 로뻑, 빠커, 니도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부터 이 학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월 구로바니 이거부터 먼저 좀 숙지를 좀 해주시고, 자, 전체사회 가설은 이 윌슨이 시카고를 딱 봤더니 시카고 시민들이 엄청 부패돼 있는데 시카고 시민들이 부패돼 있으니까 경찰까지 그냥 포획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시카고 시민이 불패하니까 그냥 경찰한테 그대로 이제 전염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전체사회 가설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사회 가설은 외부의 원인이 있고요. 구조원인 가설하고 썩은 사화 가설은 내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부적인 이유는 확실히 달라요. 뭐냐면 썩은 사화 가설은 내부의 썩은 사과야. 내부의 그냥 개인적인 문제고, 그래서 썩은 사화 가설은 내부의 그 썩은 사과만 도려내면 부패는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썩은 사화 가설이죠. 구조원인 가설은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스템적인 문제.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출장을 가는데, 수배자 인수하러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를 뭐 1인당 1,000원, 2,000원씩밖에 안 줘. 저 갈 때 진짜 그랬어요. 저 갈 때 그때는 진짜 경찰차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차 엄청 많아. 자기 차 가지고 수배자 인수하러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경찰차, 관용차 가지고 가고. 제가 이제 경제수사팀 수사관 할 때는 아예 경찰차가 너무 없었어. 그래서 진짜 개인차 가지고 갔습니다. 기름도 내가 넣고 운전도 내가 하고, 피의자 데리고 올라오면서 밥도 내 돈으로 사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출장비가 얼마 나왔냐면 진짜 한 사람당 1,000원, 2,000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출장 갈 때 막 10명 이름 다 적어놔. 그러면 1인당 1,000원, 2,000원 계산해가지고 대표 통장으로 딱 넣어주고 그랬거든요. 넣어줄 때도 있고 안 넣어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여러 사람 이름 적어버리는 것이죠. 그 자체가 부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 시스템적 원인이 있을 때 그것을 깡패 같은 선배 새끼들이 부패로서 뚫고 나가는 것을 이 구조원인 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조원인 가설에 그러니까 내부에 시스템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부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깡패 같은 선배 새끼들이 부패로 뚫고 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구조원인 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례를 얘기할 때 시스템적 문제가 없고 그냥 깡패 같은 선배 새끼들만 나와. 깡패 같은 선배 새끼들이 동료, 후배들한테 막 전파하는 거. 이것도 구조원인 가설로 봅니다. 왜 그래? 내부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구조지만 내부의 깡패 같은 선배 새끼들 인적 구조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시스템적인 문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깡패 같은 선배 새끼들만 나와도 구조 원인 가설이라고 딱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원인 가설에서는 어떤 사람을 드러내서는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부의 시스템을 해결해야 부패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사회 가설은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구조원인 가설하고 썩은 사화 가설은 내부에 문제가 있지만 그 내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조원인 가설은 내부의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이고 썩은 사화 가설은 내부의 개인 썩은 사과의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경찰의 부패와 가정을 보시면 이게 봉좌냉부, 이게 공주의 실무문제집에 오랫동안 있는 그런 구절인데 우리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신임 경찰관분들한테 순경이 됐건 경찰 간부생이 됐건 신임 경찰관분들한테 면접장에서 자네 왜 경찰을 선택하는가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오죠. 뭐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기 위해서, 응? 이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막상 들어와 보면 세상은 그렇게 좀 넉넉하지 않죠. 특히
우리 신임 경찰관 분들께서 경찰관 딱 돼서 현장 실습하러 딱 갔을 때 우리 선배님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사명감 같은 것들이 좀 없어진다고. 뭐냐면 야 너 왜 경찰 들어왔냐,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너 무슨 포부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찰관이 되려고 경찰 들어왔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 왜 이 좋지도 않은 경찰 들어왔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그걸 딱 듣고 막 이 어떤 꿈 같은 것들이 그냥 무너져 내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 현실이 그렇고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하시면 절대 좌절하시면 안 되고, 사회가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원분들께서 냉소주의에 빠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직원분들이 한 절반 이상이 냉소주의에 빠져 있어요. 냉소주의가 뭐야? 냉소주의가 냉무죠. 냉무 없어. 뭐가 없어? 대상이 없죠. 즉 뭐 특정 대상을 특정 이유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냉소주의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냥 묻고 내용 따질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싫은 것이 그냥 냉소주의입니다. 우리 조직원들이 한 절반 이상이 이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어떤 조직 개혁을 하려면 이 냉소주의를 깨야 된다. 왜? 아니 조직원 중에서 일부가 냉소주의에 빠져 있으면 조직원들 잘못이죠. 그러나 조직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냉소주의에 빠져 있어. 조직 잘못이지. 그렇죠. 아니 조직원들이 다 냉수지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 조직이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여튼 우리 조직원들이 처음에 딱 들어올 때는 사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들어와요. 봉. 근데 들어와서 보면 선배님들의 얘기라든가 또 일선 나가서 법 집행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경찰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편을 좀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경찰 관련된 기사에서 딱 댓글을 보면 다 경찰 까하고 있어. 와, 거기서 막 억장이 무너져 내리죠. 나이가 좀 들면 상관없는데 젊어서는 막 진짜 이 감수성 예민할 때는 진짜 막 견디지 못하는 좀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냉소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냉소주의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 그래 내가 내일이나 하고 그냥 월급이나 받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패에 빠져든다라고 해서 이 봉좌냉부가 사실 우리 현실을 좀 상당히 정확하게 얘기한 좀 그런 겁니다. 자, 아래 경찰 부패에 대한 내부 고발을 보시면 여러분 내부 고발이 내부 고발인데 내부에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고발하는 것이 내부 고발이죠. 사실은 이제 외부 고발이라고 이름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름이 좀 잘못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부 고발, 내부로부터 외부에 고발하는 것이 내부 고발입니다. 자, 의가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 언론 매체에 대해서 공표하는 거예요. 이게 내부에서 외부로 고발하는 것인데 감찰이 왜 나오죠?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외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찰에다 알리는 것도 내부 고발에다 넣습니다. 다만 내부 고발 정의를 할 때 내부 감찰에 알리거나 이것은 빼고 정의하기도 해요. 이것은 빼고 그냥 외부 기관한테 고발하는 것을 내부 고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냥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 이렇게 또 정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내부 고발의 정당한 요건. 내부 고발의 정당한 요건은 이제 클라이니가 얘기했죠. 저는 그래서 그냥 내부 고발의 클린 요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자가 클라이니니까 내부 고발의 클린 요건. 어떨 때 내부 고발을 하면 그 내부 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클라이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절한 도덕적 동기, 즉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또 뭐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 자, 두 번째,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했는지,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디귿에 도덕적 위반의 중대성, 급박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 즉 사소한 걸로 내부 고발하면 안 되고 사소한 것을 외부에 고발하면 안 되고 중대한 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 외부 고발을 했을 때 내부 고발, 내부로부터 외부에 고발한 거, 외부 고발을 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리을에 중간에 공표하기 전에 모든 내부적 채널을 다 사용해야 된대요. 즉 모든 내부적 채널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외부에 고발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 안 끝났어. 마지막에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 이 클라이니는 내부 고발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완전 내부 고발, 이 내부인이 외부로 고발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가 돼버렸죠.
이게 엄청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휴대폰, 인터넷, 휴대폰 이런 것들이 엄청 발전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정통 행정학에서는 이 내부 고발을 엄청 뭐 장려하고 좋은 것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래?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조직이 있는데 조직원이 내부에서 외부로 꼰질렀어. 와, 그 조직 분위기 완전 아작나는 거죠. 누구를 믿어 이제.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통 행정학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것이 내부 고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성된 거예요. 자, 맨 밑에 당구장에 내부 고발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고려할 두 가지 요소. 조직에 대한 충성의 의무와 국민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 자, 조직 공익입니다. 조직 공익.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한 것이냐. 그다음에 이 국가와 사회, 즉 공익을 위해서 한 것이냐.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내부 고발의 정당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조직 공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공익. 자, 오른쪽에 주의할 용어를 보시면 비지바디니스는 바쁜 거죠. 왜 바빠? 참견하느라고. 그래서 남들의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 남들의 뭐 비리라든가 부패라든가 잘못에 대해서 막 참견하느라고 바쁜 거. 비지바디니스, 몸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참견하느라고 바쁜 거. 그래서 비지바디니스라고 하고요. 침묵의 규범은 그 반대죠. 남들의 동료들의 잘못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이 침묵의 규범이고요. 자, 모럴 해저드는 원래 이제 경제학에서 모럴 해저드가 정보를 가진 자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을 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그래서 모럴 해저드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 보험에서 보험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가 있죠. 원래 보험회사가 이제 가입자를 받아줄 때에는 통상적인 화재 예방 노력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시켜주죠. 그런데 막상 가입자가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 사람이 화재 예방 노력을 얼마나 할지는 이 사람만 아는 거죠. 보험회사는 모르는 거죠. 정보를 가진 자,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 정보를 가진 자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의 이익에 반대되게. 왜? 이 사람은 화재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이제 화재 예방 노력 안 하는 거지. 왜? 화재 나면 보험금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정보를 가진 자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의 이익에 반하게끔 행동하게 두는 그런 현상을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우리 행정학에서는, 이건 이제 경제학 얘기고, 우리 행정학에서는 그냥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그냥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왜 그래? 우리 공무원한테 신분 보장을 해주잖아요. 공무원한테 신분 보장을 국민들이 왜 해줬어? 아니, 법을 통해서 신분 보장 해준 거지 않습니까? 법을 통해서 해준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해준 거니까 국민이 해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국민의 대표가 공무원한테 신분 보장을 해준 것은, 야, 신분 잃어버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일만 열심히 해라, 이런 측면에서 신분 보장을 해준 것이죠. 그러나 막상 신분 보장을 받은 공무원은, 나는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잘리지 않네, 바짝 엎드려 있는 것이죠. 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일 열심히 하다가 문제되면 오히려 더 징계 먹고, 그러니까 그냥 바짝 엎드려. 그걸 이제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신분 보장을 해줬더니 안 잘리니까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이 공무원의 그런 해이, 그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자, 더티 해리 문제는 이게 이제 재작년에 이제 기출 지문으로 나와서 이제, 그런데 더티 해리가 1970년대 영화 제목이에요. 더티 해리. 이 해리가 그 엄청 잘생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배우가 돼가지고 경찰관이야. 그래서 어떤 이 사명감이 투철한 경찰관이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나쁜 새끼가 있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새끼를 깜빵에 딱 쳐놓고 퇴근했어. 다음날 의기양양하게 출근을 하는데 그 나쁜 새끼가 씩 웃으면서 경찰서를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실컷 잡아놓더니 자기 상관이 돈 받고 풀어져 버린 거야. 와,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 검거하면 뭐해? 검거하면 상관이 다 풀어주니까 이제 직결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가서 나쁜 데 있으면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이는 것은 왜 죽이는 것이죠?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좋은 것인데, 다만 그 방법 수단이 나쁜 수단을 사용할 때 이게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도덕적 딜레마를 이 더티 해리 문제라고 합니다. 자, 제사회화는 우리 흔히 사회화가 성인으로 커가면서 사회화가 되는 것이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성인이 돼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세상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사회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회하는 거.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새롭게 그 조직의 논리대로 몸에 이제 체화가 되는 것, 그것을 재사회화라고 하고요. 자, 예기적 사회화는 그런 재사회화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야 재사회화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집단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그 집단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집단의 논리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죠. 여러분들께서도 TV에서 막 경찰 욕하는 거 나오면 막 괜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뭐 경찰 검찰 얘기 나오면 막 괜히 경찰 편들고.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들어가려고 하는 그 조직에 필이 꽂혀서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 막 마음속에 형성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예기적 사회야. 어떤 조직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조직의 논리가 막 체화되는 것, 그것을 예기적 사회라고 하고요. 자, 청탁금지법 들어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자, 공공기관이 있고요. 공직자 등이 있습니다. 핵심은 사립학교하고 언론사가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또 공직자 등에도 그 구성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 엄청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사립학교, 언론사까지 여기 잡아 넣어서 엄청 잘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흔히 웃기는 말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장하고 세무서장하고 기자하고 밥을 먹으면 누가 밥값을 내느냐? 정답은 식당 주인이 내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 다 그냥 공짜로 그냥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것이 청탁금지법입니다. 언론사 기자들도요 이제 잘 안 얻어먹어요. 왜냐? 얻어먹는 순간 딱 갈고리가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 버리니까 비판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주요 행위자들의 행동 방식을 바꿔버린 것이 청탁금지법입니다. 뭘 통해서? 언론사, 사립학교, 언론사까지, 사립학교, 언론사, 공공기관에, 그다음에 사립학교, 언론사 구성원들을 공직자 등에 넣어버림으로써 우리 사회 주요 눈 떠. 죄송합니다. 소리가 이렇게 컸냐? 예. 눈 뜨시고 화이팅 하시고 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들의 행동 방식을 바꿔버린 그런 법률이에요. 뭘 통해서? 언론사를 여기다 넣음으로써 기자들까지 완전히 그렇게 한 것이 이 청탁금지법입니다. 자, 근데 거기 주의를 보시면 이 공직자 등의 의경, 대기업 임원 등은 포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의경이 이제 없어졌지만 판례 같은 것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의경이 우리 시험범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의경이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판례도 있고 막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의경이 포함되는 것이 여러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할 때 의경 포함되죠. 의경 두드려 패 공무집행 방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 대상 의경 되고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의경 포함됩니다. 플러스해서 이중배상 금지에도 의경이 포함돼요. 이중배상 금지에 포함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 보상 받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중배상 금지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의경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도 포함되고 이중배상 금지 그 공무원에도 포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찰 인권보호규칙에 경찰관 등에도 포함됩니다. 왜 그래? 경찰 인권보호규칙 인권이잖아. 인권이기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 경찰관 등 개념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의경이 포함되는 게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또 이중배상 금지 이 두 가지에 다 해당하고요. 또 경찰 인권보호규칙상 경찰관 등에도 해당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거 뭐냐면 이거 엄청 물어봐. 이거 시험하고 떠나서 이 청탁금지법하고 행동강령상 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그다음에 행동강령상 공무원 여기에 의경은 안 들어갑니다. 의경은 안 들어가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여기에서 공직자 등 공무원에 의경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경찰관한테 뭐 줘? 한마디로 뭐 현금을 주던 뭐 아니 공적으로 뭐 어디 나쁘게 그냥 어떤 한 사람한테 부패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그냥 쌍용차 집회 시위 대비하고 있는데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경찰관한테 뭐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치킨을 사서 주려고 하고 뭐 햄버거를 사서 주려고 하고 그러면 경찰관한테 주면 안 받아요. 청탁금지 때문에 못 받는데 못 받아요. 못 받아.
대신 의경한테 준다고 하면 적절하게 해서 받습니다. 여기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경은 뭐 일지 쓰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받아도 됩니다. 적절하게 그 틀 안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5조 부정청탁의 금지를 볼게요. 자, 이 청탁금지법이 이 이름은 이제 청탁금지법이지만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규율하고 있죠.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고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부정청탁의 금지. 자,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자, 부정청탁의 금지가 직접 공무원한테 부정청탁해도 안 되고 또 제3자를 통해서 해도 안 됩니다. 자, 금지가 다 돼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제재는 어떤 걸 제재하죠? 제3자를 통해서 했을 때만 제재합니다. 직접 부정청탁을 했을 때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금지는 걸려 있는데 제재는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흔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이 내 땅이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그럼 공무원한테 전화든 뭐 찾아가든 해서 선생님 제 개발 제한구역 좀 풀어주이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좀 풀어주세요. 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못하도록 해놨어. 그러나 제재는 직접 하는 것은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돌려치기 했을 때. 왜 그래? 돌려치기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직접 부정청탁을 하면서 돈을 줘. 절대로 하면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그 공무원이 안 받죠. 돌려치기를 할 때 그 공무원이 거절할 수 없는 그 공무원의 상사라든가 공무원의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주면 들어주면서 받게 되는 것이 세상 부패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청탁 금지가 직접 해도 안 되고 돌려치기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제재는 돌려치기 했을 때만 제재를 하고 직접 하는 것은 제재가 없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 알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가로에 모든 청탁이 금지돼요? 아닙니다. 청탁이 빈발하는 14개 부패 빈발 분야에서만 부정청탁을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음에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2, 3, 14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게 1부터 14까지 있는 것이죠. 딱 14개 분야만 딱 적어놨어. 그래서 우리 청탁금지법을 두고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 청탁금지법이 완전히 인간의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뭐 제한시켜가지고 너무 과도한 법률이다라고 할 때 이 주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과도하다고? 뭐가 과도해? 야,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고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야, 부정청탁 부패가 빈발하는 14개 분야만 금지시켜놨어. 뭐 문제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금품등 수수를 금지시켜놨는데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품등 수수 금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무조건 100만 원, 300만 원 초과는 못 받습니다. 직무 관련해서는 100만 원, 300만 원 이하도 못 받아요. 직무 관련성 없으면 100만 원, 300만 원 이하는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물론 받으면 징계 먹고 돼지지. 우리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청렴 업무도 있고 막 하니까 받으면 돼지입니다. 그러나 청탁 금지법만 놓고 보면 직무 관련성 없으면 100만 원, 300만 원 이하는 받아도 되게끔 돼 있어요. 즉, 아니 부정청탁 금지 14개 분야 부패가 빈발하는 분야가 있어서 14개 분야 부정청탁 금지해놨는데 뭐가 문제야? 금품등 수수 금지. 야, 직무 관련성 없으면 100만 원, 300만 원 이하는 받아도 돼. 얼마나 더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부패가 빈발하는 14개 분야에만 금지를 시켜놨어요. 모든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그냥 부패 빈발하는 14개 분야에만. 자, 2항을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금지되지 않는 것이죠. 금지되지 않는 청탁이 자 2호에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이게 시장이 당선되면 마을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마을 한 바퀴를 도는데 마을 회관에서 마을 주민들 모아놓고 시장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동네 아저씨가 손을 번쩍 들고 시장님 우리 땅 개발 제한구역 좀 풀어주이소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법에 위반돼 법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을 못 풀어주니까 하면 안 되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부패랑 연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시장이 뭐 그거를 뭐
법에 위반돼서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이 금지되는 부정청탁에서 제외시켜놨고요. 자 3회 이 3호가 청탁금지법의 아킬레스건이죠. 청탁금지법의 잘못된 허점입니다. 뭐냐면 국회의원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제외되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제외되지 않으면 이 공직자 등의 국회의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3호에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 말하는 것이죠. 국회의원 뭐 시도 뭐 국회의원 지방의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선출직 공직자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공직자가 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물론 그냥 막 청탁한 모든 것이 다 여기 예외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공익 목적으로 했을 때 그러나 국회의원이 누구한테 막 백 쓰고 막 청탁하고 한 다음에 걸리면 다 공익 목적으로 했다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나 이 지방 의원들, 이 선출직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3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허점이죠. 이 청탁금지법이 기자까지 잡았어. 근데 국회의원 공식적으로는 여기 대상에 들어가지만 이 조항 때문에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이 3호입니다. 자, 7조를 볼게요. 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1번.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아래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됩니다. 자, 2항.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부정청탁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금품등수수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품등수수는 하여튼 받았어 또는 뭐 받았어 약속 받았어 뭐 그러면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부정청탁은 첫 번째는 그냥 거절하면 돼. 재차 들어왔을 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특징입니다. 특징. 금품등수수는 첫 방에 딱 금품등수수 했건 뭐 약속 받았건 뭐 그러면 바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정청탁은 첫 번째는 그냥 거절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사항에 소속 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는 조치가 중대전기입니다. 중대전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왜? 이 비슷한 것이 행동강령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행동강령이 없어졌어. 그게. 비슷한 것이 행동강령에 있었는데 그 비슷한 것이 조금 다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서 그다음에 행동강령에서 조금 다르게 있어버리니까 이게 출제하기가 힘들지. 왜냐하면 서로만 좀 비슷하면서 다르니까 어느 하나를 출제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이제 행동강령에서 이것은 없어지고 이 청탁금지법에서만 딱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예시 사항들을 바꿔서 출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청탁이 있었어. 그럼 해당 공직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관장이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조치가 중대전기입니다. 중대전기. 일시 중지. 그 다음에 대리자 지정. 전보.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저는 그냥 그 밖에는 다 기타로 해서 외웁니다. 기타. 그래서 기타. 그래서 중대전기 이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 자, 5항에 소속 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아래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청탁이 있었어. 그러면 하여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계속 직무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 없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또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예외적으로 그냥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대신 이때는 여기 담당관, 이 부정청탁 담당관이죠. 그 담당관, 즉 우리 이제 청문감사 인권관, 이 청문에서 감찰해서 살펴보도록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1호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막 필수 요원이야. 자, 2호 그 부정청탁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자, 1호에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대, 2호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0, 3호에
국가안전보장, 경제발전등, 공익증진의 유로, 직무수행 필요성이 더 큰 거. 필. 그래서 대영필이에요. 뭐 꼭 암기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마다 그 글자를 중심으로 좀 봐주십시오. 대영필. 자, 6항에 공직자 등은 2항에 따른 신고, 부정청탁 신고죠. 부정청탁 신고,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관장한테만 부정청탁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부정청탁을 한 게 기관장 관련된 사람이 부정청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기관장한테 부정청탁 신고하는 것이 무의미하죠. 나만 그냥 욕 처먹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기관에도 부정청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금부등 수수 금지 볼게요. 자, 8조 금부등 수수 금지. 자, 1항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이게 뭐예요?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명목에 관계없이. 즉 1항 왼쪽 옆에다가 무조건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게 무조건이야, 무조건.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명목에 관계없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동의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 자, 2항을 보시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료를 불문하고. 이게 뭐야? 직무 관련 무조건입니다. 직무 관련해서 무조건. 그래서 2항 초 왼쪽 옆에다는 직무 관련해서 무조건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100만 원, 300만 원 초과는 무조건 받으면 안 되고 100만 원, 300만 원 이하는 직무 관련해서는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면 이 금품등수 금지 조항이 딱 1항, 2항 이걸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없으면 100만 원, 300만 원 이하는 받아도 되는 것이 청탁금지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어디 갔어? 이거 써놓은 것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옆에다 그냥 써놓으시면 이해가 좀 좋습니다. 뭐냐면 국가공무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거든요. 이 청렴의 의무가 완벽히 똑같은 것은 아닌데 구조가 똑같아. 구조가 무조건 직무 관련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직무 관련해서 무조건. 자, 그래서 첫 번째 직무 관련해서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직무 관련 무조건이죠. 직무 관련 무조건 사례 증여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뭐 말이냐면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외부적 관계에서는 직무 관련해서 무조건이에요. 외부 국민한테는 직무 관련해서 무조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내부에서는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이게 뭐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다가 직무 관련 무조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직무 관련 무조건. 내부에서는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소속 상관에게 주면 안 되고 그 상관은 부하한테 받으면 안 되게끔 해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국가공무법상 청렴의 의무가 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 금지하고 구조가 똑같다. 이걸 뭘 꼬아서 내? 이 앞쪽을 이것을 무조건 또는 직무 관련 무조건이 아니게끔 꼬아서 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문구로 보면 헷갈린다니까. 문구로 보면 헷갈리고 무조건 직무 관련 무조건 이렇게 하면 딱 가닥이 잡혀요. 그래서 저 청렴 의무를 무조건 직무 관련 무조건 그 구조를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여기를 보시면 2항까지 봤고요. 자, 3항을 보시면 외부 강의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외부 강의 등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 강의 등이 개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부 강의가 개별 기준이 있어요. 일반 공무원은 1시간당 40만 원, 하루는 최대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60만 원이죠. 일반 공무원은. 자, 그런데 1년에 300만 원 초과할 수 있어 없어? 외부 강의 사례금을 1년에 300만 원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 교육기관들 있잖아요. 우리 교육기관들이 교육기관 교수 요원들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똑똑한 현장 경찰관들이 있으면 외래 강사로 불러서 합니다. 그러면 돈을 줘요. 그 돈을 주는 거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왜? 국가니까. 우리 교육기관 자체가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1년에 300만 원 초과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금지 금품 등이 아예 그냥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외부강의 사례금은 그냥 기준으로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강의 많이 나가는 사람 당연히 1년에 300만 원 넘죠. 어떤 사람 뭐 천 얼마 받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계속 가니까 뭐 일주일에
서너 시간씩 막 계속 가는 분들이 있으셔서 하여튼 간에 그래서 사망의 외부 관계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예외인 거예요. 자, 수수 금지 금품 등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 자, 1호에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유료 격려 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자, 그래서 전에 검사장이 해당 검사들한테 일을 잘한다고 밥 먹으면서 막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 막 줍니다. 그 뭘로 줬냐면 우리 이제 판공비라고 하는 우리 판공비가 사실 공식적인 명칭이 업무 추진비거든요. 업무 추진비로 막 줬어요. 또는 개인 돈으로 막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거 다 그냥 아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 업무 추진비로 준 것은 상관이 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준 것으로 봅니다. 왜? 세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기관이 주는 것으로 보는 거죠. 기관이 업무 추진비로 준 것은 또 개인이 준 것은 그냥 개인이 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기관으로부터 받는 거, 상관으로부터 받는 거, 이 목적만 해당하면 유료 격려 포상 이것만 해당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금지 금품 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 청탁금지법으로 막 뭐 입건됐다가 그냥 다 무죄로 다 그냥 끝났어요.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자, 2호에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그래서 여기 3만 원, 5만 원, 5만 원 여기에 해당하면 그냥 그것은 금지 금품 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인데 화환 조화로 하면 10만 원까지. 아, 이 선물이 막 복잡해졌어. 아, 저 선물이 자, 먼저 다음 강목의 금품 등을 제외한 다음 강목이 뭐냐면 저 다섯째 줄 아래 밑에 가나 다라 이것은 이제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가나다라고 보면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는 선물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는 선물이 아니에요. 대신 상품권도 유가증권이거든요. 근데 상품권은 이번에 또 되게끔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상품권은 되니까 안 되는 것에서 제외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증권 옆에 상품권은 제외입니다. 유가증권은 안 돼. 그러나 상품권은 되니까 유가증권 안에서 상품권은 안 되는 것에서 제외시켜 줘야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선물로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음 강목의 금품 등을 제외한 일체 물품 및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이 이제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품권이 모든 상품권이 아니라 물품 상품권. 우리 뭐 케이크 하나, 우리 또 카톡으로 케이크 하나 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용역 상품권, 뭐 배달권 1회 이런 거, 배달권 1회. 하여튼 근데 금액 상품권은 안 돼요. 여기 물품 상품권, 용역 상품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뭐 문화 상품권이라든가 백화점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액 상품권이지 않습니까? 금액 상품권은 선물로 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냥 물품 상품권하고 용역 상품권만 선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 5만 원,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밑에 농수산물, 그 밑에 농수산 가공품, 여기서 농수산 가공품은 농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50% 넘게면 초과입니다. 초과. 이상이 아니에요. 50%를 넘어야 되니까 초과입니다. 이상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 문제가 벌써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냈어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아니 논리적으로 명백하잖아. 넘게니까 초과야. 초과. 이상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렇고 그 밑에 끝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까지 이것은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만 원인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그다음에 농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까지 15만 원이고요. 이것이 17조 2항에 따른 기간, 그 기간이 어디 있어? 이겁니다. 이거. 이게 어디 없더라고 거기에. 제가 요약서에다가 안 넣어놨나 봐요. 이걸. 그 기간이 추석 설날만, 모든 명절이 아니라 추석, 우리 대표적인 명절 추석 설날만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그 기준은 발송일 기준입니다. 발송일 기준이니까 추석 설날이 지난 다음에 5일이 지나서 뭐 6일째, 7일째, 8일째 도착해도
5일째 되는 날까지 발송만 했으면 다 해당하는 것이죠. 좀 늦게 도착했어도 다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추석 설날 전 24일부터 그다음에 그 당일 플러스 5일 합하면 30일이 딱 한 달을 딱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 24일, 당일, 후 5일, 한 달을 딱 30일, 한 달을 딱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더블로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비고를 보시면 비고에 자, 다에 보시면 비고에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저 끝에 그 굵은 표시 물품 상품권 또는 용역 상품권을 말하고 밑에 끝에 금액 상품권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문화 상품권이라든가 백화점 상품권, 뭐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물품 상품권, 뭐 케이크 하나, 용역 상품권, 뭐 배달권, 뭐 1회 배달권 이런 것들은 선물로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를 보시면 마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주는 같은 하나의 행사에 여러 개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그 가액을 합산하고요. 이 경우 가액 범위는 끝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아래 각각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나머지 여기 비고 전체 내용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여기 종류별로 섞어서 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안에서도 섞어서 줄 수 있죠. 하나의 안에서도 경조사비 안에서도 부의금을 주면서 화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안에서도 섞어서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종류를 섞어서 줄 수 있잖아요. 그 섞어서 줄 때는 개별 기준도 충족하고 합산 금액 기준도 충족해야 돼요. 개별 금액은 그 두 개 이상을 준 것을 각각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합산 기준은 일단 다 합산해. 그 금액이 받은 금액이에요. 합산한 것이. 그것을 가장 높은 기준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선물하고 결혼식에 가는데 선물 5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화환 5만 원짜리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개별 기준과 합산 기준을 다 통과해야만 위반이 아닌 거예요. 개별 기준은 선물 5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5만 원 준 거죠. 그다음에 화환 1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5만 원 줬으니까 개별 기준 오케이. 합산 기준은 합산해 10만 원을 받았어. 근데 가장 높은 기준 화환이 10만 원까지니까 합산 기준도 충족한 것이죠. 오케이? 자, 선물 5. 그다음에 축의금 5. 결혼식에 가면서 이렇게 줬다고 해 보세요. 자, 개별 기준은 선물 5만 원까지니까 5만 원. 오케이. 축의금 5만 원까지니까 5만 원. 개별 기준은 오케이. 근데 합산 기준이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가장 높은 기준 이것도 5만 원, 이것도 5만 원이니까 높은 기준에 위반한 것이죠. 합산 기준이 위반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자, 선물 6, 화환 4 이렇게 했다면 먼저 합산 기준부터 보면 합한 거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가장 높은 기준 화환 1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합산 기준은 오케이죠. 그러나 개별 기준도 충족시켜야 되는데 화환은 10만 원까지인데 4만 원이니까 오케이인데 선물 5만 원까지인데 6만 원을 줘버렸기 때문에 개별 기준이 위배돼서 청탁금지법 위반인 것이죠. 이렇게 개별 기준도 각각 충족시키면서 합산 금액을 가장 높은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가호부터 마호까지가 짜잘한 내용들이 다 이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3호에 지금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을 보고 있어요. 자 3호에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이게 뭐냐면 금지 금품 금품 등을 받지 말라고 하니까 돈 빌려준 것도 받으면 안 돼? 돈 빌려준 것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적 거래라는 것이 돈 빌려준 거 있어? 돈 빌려준 것은 100만 원, 300만 원 초과됐다 하더라도 그건 받을 수 있는 거죠. 내 돈 빌려준 거 받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증여는 아니지. 돈 빌려준 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증여는 진짜 100만 원, 300만 원 딱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돈 받는 거잖아요. 증여는. 그래서 여기 제외되는 곳에서 다시 제외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받으면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증여는 받으면 안 되니까 그 기준 넘어서 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 제외하는 곳에서 다시 제외시켜주는 겁니다. 자 4호에 친족한테 받는 것은 금지 금품 등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 민법상 친족이
767조 친족이 있고 777조 친족이 있습니다. 767조 친족, 넓은 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 777조 친족, 좁은 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래서 이렇게 그냥 친족할 때는 넓은 친족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막 뭔가 문제 드는 친족은 좀 좁은 친족이겠죠. 그래서 우리 경찰학 안에서는 이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거, 즉 내가 결혼하는데 공무부가 와서 야 축하한다 1,000만 원, 청탁 금지법 때문에 또라이죠. 친족이 주는 건 그냥 받게끔 해놓은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여튼 이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을 정해 놓은 것이죠. 근데 그 친족이 가까운 친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초 이내 혈족, 4초 이내 인척, 즉 친족인데 민법상 조금 좁은 친족. 자, 근데 또 친족이 나오는데 저 경조사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한테는 경조사 알리지 못하게끔 돼 있는데 경조사 알릴 수 있는 그 예외의 친족은 넓은 친족입니다. 767조 친족입니다. 왜 그래? 경조사 알리는 것은 내가 안 알려도 막 우리 아버지가 막 여기저기 다 알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8촌 이내, 4촌 이내 이렇게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조사 알리는 예외, 알려도 되는 예외로서의 친족은 넓은 친족, 767조의 친족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거, 친족이 제공하는 거, 그 친족은 좁은 친족, 777조의 친족. 경조사 알려도 되는 예로서의 친족은 넓은 친족, 767조의 친족.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6호를 보시면 6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어떤 공적인 행사를 하면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 그냥 평등하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 그것은 어떤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시켜놨습니다. 자, 7호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또는 경연 추첨 통해서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래서 뭐 이마트 개점하면 막 오는 사람들한테 막 선물 주잖아요. 또 일정 금액 이상 산 사람한테 뭐 투표권 줘가지고 거기 넣으면 당첨해가지고 뭐 차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해서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특정인한테 하면 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것은 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이런 것들은 금지 금품 등이 아니고요. 자, 사항에 저 밑에 사항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즉 배우자도 금지 규정에 적용돼요. 그러나 이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를 처벌하나요? 배우자는 받지 못하게만 돼 있고 배우자가 받아 배우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처벌해? 배우자가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금지는 돼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고 그걸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을 처벌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구조에 자,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및 처리 1항에 공직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1호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 받거나 약속 의사표시 받은 경우. 자, 2호에 배우자가 또 받거나 약속 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아는 경우. 그래서 신고는 누가 해야 돼? 배우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된 공직자 등이 신고 의무를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10조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자, 밑에 박스에 첫 번째 박스 사례금 상한이 가후에 일반적으로 그냥 1시간당 40만 원입니다. 1시간당 40만 원. 자, 근데 나의 학교 언론사 구성원은 1시간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관련된 거, 국제기구, 외국정보,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관련된 것은 그냥 셋째 줄에 지급하는 자, 이 지급하는 자가 그 외국 기관이죠. 그 외국 기관 기준에 따라서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 관련된 것은 그 기관이 주는 거 그냥 받으면 돼요. 자, 아래 적용 기준을 보시면 가의 첫째 줄 끝에 자, 상한액은 40만 원, 강의 등의 경우 1시간, 기구의 경우 한 건당 상한액으로 하고요. 자, 나의 중간에 1시간 초과의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10시간 했다고 해서 40만 원이 400만 원 되는 것이 아니라 2시간을 하건 10시간을 하건 최대 상한 금액은 6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루 상한 금액이 학교 언론사 구성원은 해당이 안 돼요. 희한해. 그래서 그 밑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나의 첫 번째 1호 과목만 1호 가 즉 일반적인 공무원만 하루 상한액 제한에 딱 걸리게끔 해놓고 학교 언론사 구성원은 1시간 상한액은 걸려 100만 원. 학교 언론사 구성원 1시간 상한액 100만 원. 근데 하루 상한액은 없어. 그래서 진짜 학교 언론사 구성원은 1시간 상한액 제한만 받고 하루 상한액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시간에 100만 원 10시간 하면 1000만 원 받는 거죠. 오케이? 시간당 그 제한만 어기지 않으면 되도록 좀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의 상한액에는 맨 끝에 일체 사례금을 다 포함합니다. 명목 상관없이 그냥 다 포함돼요. 다만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비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에 다 먹어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에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즉 자기 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하면 그 외부 강의 부른 기관에서 별도로 여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여비가 교통비, 숙박비, 식비입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강의가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 경찰 교육원 근무할 때 우리 저 경찰관들 치유 과정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교육 과정 제주도에서 했어요. 그 저기 예산 작업해가지고 기재부 국회 설득해가지고 예산 받아가지고 제주도에서 왜냐 좀 놀다 가면서 힐링하라는 거예요. 우리 경찰관들이 이 맛이 간거 아니고 그 막 살인 사건 보고 실제 제가 잘 아는 분이 덩치가 엄청 좋아. 사람이 엄청 좋아. 사람도 엄청 좋고 막 적극적이고 다 좋은데 범죄 현장만 가면 막 뒤로 발걸음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 그 부하 직원들이 엄청 싫어해요. 그분이랑 제가 술을 마시면서 들은 얘기가 자기 칼빵을 한번 마였대. 쫙 해서 쫙 그러니까 깊게는 안 들어갔는데 금이 쫙 갔다는 거예요. 와, 그 뒤부터 또 막 현장만 가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밑에 사람들이 잘 안 따르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다 트라우마 걸려 있는 것이죠. 그 치유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했죠. 제주도에 하면서 그냥 외부강의 사례금만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비 정도는 추가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정도는 본인 기관에서 받지 못하면 부른 기관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아래 2항을 보시면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아래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신고죠. 1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입니다. 앞에 그냥 서술에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는 사례금을 받지 않아? 그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금을 받는 것만. 자, 그리고 다만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즉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외부 강의 등을 부른 그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사례금을 받거나 안 받건 간에 무조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5항에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끝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초과 사례금을 받았어. 대통령령으로 전한 바에 따라서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 대통령령으로 가보시면 아래에 그 시행령에 가보시면 1항의 중간에 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외부 강의가 끝난 다음에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일부 사항을 알지 못해. 왜냐하면 외부 강의 끝나면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돈을 통장으로 보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일 이내에 뭐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뭐 그거 물어보기도 쪽팔리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아는 것만 일단 신고하면 돼요. 10일 이내 아는 사항만 일단 신고하고 그다음에 밑에 그 모르는 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다시 보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2항에 상한액을 초과해서 초과 사례금을 받았어. 그러면 끝에 2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뭘 몰라. 그러면 아는 것만 신고하고 그 몰랐던 것은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근데 초과 사례를 받았어.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죠. 초과 사례를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2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그 초과 사례를 받으면 반환해야 되죠. 지급한 곳에다가 반환해야 되죠. 반환하는 것은 얼마 만에 반환해야 돼?
지체 없이 반환해야죠. 반환 나한테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되는 것이고 신고는 초과 사례금 2일 이내, 2일 이내. 자, 오른쪽에 주의를 보시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가입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청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받건 안 받건 그냥 무조건 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호에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가 있는 신고 대상이 신고 대상 아니야? 신고 대상입니다. 이것은 뭐 주말에 하건 야간에 하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사례금을 받으면 주말에 하건 야간이건 신고 대상이고요. 자, 4호에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탁금지법상 과태료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공민자 초기거든요. 이게 저기 좀 외우기 쉽게 돼 있어. 뭐냐면 3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2배 이상 5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공민자 3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까지 공민자 초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초기의 초가 사례금 미신고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하고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자, 13조 위반행위 등의 신고. 자, 누구든지 아래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면 통상 신고할 수 있다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의무자는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자, 3항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한다. 이게 지금 청탁금지법인데요. 부패방지법이랑 규정이 똑같아.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부패 신고를 하려면 인적 사항 까고 이유 내용 적고 증거물까지 갖춰서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우리 이제 그걸 뭐라 국뽕이라고 하죠. 저 유튜브 보면 막 대한민국 엄청 대단한 나라라고 엄청 유튜브 많이 있죠. 좋은 면도 많아. 그러나 아주 나쁜 것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투서, 음해 엄청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경찰청에서 우리 매년 승진 심사가 좀 고위직은 연말에 하고 그다음에 저 경정 이하로의 승진까지는 연초 한 둘째 주, 셋째 주 이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할 때요. 어제 총경 승진 발표됐는데 근데 이 승진 발표될 때쯤 되면 막 감사 감찰에 투서 음해 뭐 누구는 뭐 여자랑 사귄다 뭐 누구 뭐 돈 받았다 그러더라 막 이런 게 막 엄청 들어온다. 진짜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엄청.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름 까고 하라는 거예요. 이름 안 까고 받으면 막 너무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 까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청탁금지법하고 부패방지법하고 다 똑같아요. 다만 최근에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다 똑같이 비실명 대리신고가 들어왔어요. 13조에 이 비실명 대리신고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완전 익명신고야? 자, 익명신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비실명 대리신고가 익명신고야? 익명신고는 자기 이름을 아예 숨긴 채 신고하는 것이 익명신고지 않습니까? 이 비실명 대리신고는 실명을 적지 않을 뿐 익명신고는 아니에요. 뭐냐면 보시면 자, 비실명 대리신고 1항의 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려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항에 국민권익위원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실명 대리신고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국민권익위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비실명 대리신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야 하며 자, 그 뒤에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아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돼. 익명신고예요? 아니죠. 이것도 이름 별도로 이름 적혀 있는 것을 다 또 함께 제출해야 돼요. 그렇게 함께 제출하면 3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항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를 그 인적사항을 본인에서 보관해야 되고 신고자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신고한 사람 이름이 막 거론되게만 하지 않는 것일 뿐 익명신고는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만약에 신고를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역고소한다. 그 이름 까야 되는 것이죠. 까서 그 사람 헛 주장했으면 무고로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음해, 투서, 중상, 모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완전한 익명신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4조 신고의 처리. 자, 이 신고의 처리가 자,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해서 필요한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자, 조사기관은 조사, 감사, 수사를 하여야 한다. 가행 규정으로 해놨죠. 왜? 조사기관이 신고를 받거나 또는 이첩받았을 때 조사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 그러면 지 맘대로네. 그렇게 안 해놨고 그냥 그 기관 조사기관 마음대로 짬시키지 못하게끔 가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간에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역시 가행 규정으로 해놨고요. 자, 3항에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사감사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하고 막 그런 것들은 가행 규정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부패와 관련된 어떤 조치하는 것들은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만 6항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래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10일 이내 통보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그걸 통보를 받았어.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는 당연히 모든 건에 대해서 재조사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재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겠죠. 자, 요구할 수 있다. 자, 7항에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최초에는 10일 이내 조사 마친 다음에 재조사는 7일 이내. 그래서 10일 이내, 7일 이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청탁금지법 사례를 볼게요. 자, 청탁금지법 사례가 자, 1번에 중간에 대가성이 인정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아래 형법상 뇌물죄로 가버려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특가법으로 가버리고 뭐냐면 이 대가성이 없을 때 이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이 청탁금지법은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또 직무 관련해서는 무조건. 그래서 이 명목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이 이 청탁금지법입니다. 그러나 대가성이 입증되면 형법상 뇌물죄라든가 또는 특가법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대가성 없는 경우만 그냥 무조건 돈 받은 것에서 처벌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이고요. 자, 2번에 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어. 근데 요즘 밥 먹으면 또 차 한잔 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카페로 옮겨서 6천 원 상당의 커피를 다시 제공받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로로 보면 위반이 아니죠. 다 3만 원 이내. 또 6천 원도 3만 원 이내. 그러나 함께 합산해서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근데 이렇게 시간적 장소로 붙어 있는 것은 하나의 행위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밥 먹고 바로 차 마시러 갔어. 그러면 하나의 행위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공제외 실무종합 문제집에 있는 내용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권 해석한 사항들입니다. 자, 3호에 골프 접대 5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골프 접대 음식물 아니죠. 경조사비 아니죠. 선물에 들어가면 이제 되는데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프 접대는 그냥 했으면 바로 그냥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자, 4호에 식사비가 5만 원이 나왔는데 3만 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 원은 공직자 등이 결제했어.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하여튼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도록 봤습니다. 왜? 얻어먹은 것은 3만 원 이내잖아. 그래서 이것은 청탁금지법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왜 이것을 청탁금지법 아닌 것으로 보냐면 공직자가 포획당하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왜? 공직자가 뭐 원활한 직무수행, 뭐 사교 이런 것을 위해서 직무 관련자하고 식사를 할 때 3만 원 이내 식사인지 따져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위반하지 않겠고 위반하면 상대방한테 코가 끼는 거잖아요. 근데 3만 원 이내 식사 약속해서 먹는데 그 상대방이 공직자를 포획하기 위해서 콜라 몇 병 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3만 원 넘게 만들어 놔버리면 공직자가 포획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직자가 나가면서 3만 원 초과 금액만 딱 계산하고 나가버리면 포획당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이 3만 원 이내면 그 식사 음식물의 금액이 3만 원 초과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 내가 내가지고 내가 실제로 얻어먹은 건 3만 원 이내다. 그러면 여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도록 해놨고요. 자, 5번에 직무 관련자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두고 공익자한테 연락해서 해당 식당에서 3만 원 이하 식사를 하게 했어. 저도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밥을 같이 먹기로 했어. 근데 피해자 조사원인데 나는 조사를 빨리 끝냈는데 어떤 사람들 막 읽어보거든요. 그거 한없이 읽어봐. 와
못 갔어. 이 새끼들 막 기다리다가 야 임마 거기 뭐 10만 원 맡겨놨으니까 니네 그 직원들하고 같이 와서 먹어 임마 이 나쁜 새끼 하면서 가버렸어. 그때는 안 됩니다. 왜 그래? 청탁금지법상 예외로서 그 음식물은 제공자와 함께하는 예요. 그리고 규정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식사를 얘기하는 것이 따로 하는 식사는 현금 받은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자, 6호에 돌잔치에 와서 5만 원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경조사는 장례식, 결혼식만 얘기해요. 그래서 돌잔치 아니고 그다음에 뭐 생일, 승진, 뭐 회갑, 출판 기념회 이런 것들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보시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의 사실혼이 포함되는 경우가 이게 윤과 옆이에요. 그래서 윤이 공직자윤리법, 그다음에 저 가가 가정폭력, 가폭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저 여가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저 피가 범죄 피해자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가 옆에 누가 있어? 윤가 옆에 김건희 여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가 옆이 이렇게 좀 숙지 좀 해주십시오. 저기 사실혼 포함되는 거 윤가 옆이 법률들로 딱 따져보면 그래서 뭐냐면 여기 청탁금지법 사실혼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가 옆이 공직자윤리법부터 쫙 그렇고요. 자, 둘째 줄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근무 등을 수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을 처벌합니다. 그러나 직접 그 배우자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 배우자 받지 말라고 금지 규정은 있어. 그러나 처벌은 그 배우자가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을 처벌하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2번에 금품 등 수수 과정에서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이나 청탁의 고의가 있었다면 그러면 하여튼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그 배우자가 뭐 알선, 청탁, 고의가 있었어. 그러면 특가법이나 변호사법에 의해서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탁금지법으로 배우자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요.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저 25분에 시작할게요. 25분에.